자, 안녕하세요, 북선카페허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위그너 전쟁을 할게요. 위그너 전쟁은 16세기 중후반 때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 전쟁인데요. 한 38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그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프랑스 일대에 살고 있는 그 신교들이죠. 그래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같은 신흥계층을 구성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교도가 이제 박탈을 하면서 이제 위그너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위그너 전쟁은 단지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귀족 간의 다툼이라든지 왕위 계승 문제까지 엉켜들고 거기다 또 이제 그 외세까지 끼어들면서 국제적 성격으로 확대된 전쟁이 위그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위그너 전쟁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발련 왕조의 그 왕위 계승 그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앙리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앙리 2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당시에 새롭게 즉위한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와 2세예요. 프랑스와 2세는 나이가 어느 때에 즉위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왕비 출신 가문이었던 카톨릭을 믿던 기지가가 정권을 독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지가의 그 수장이 누구냐면 기주공 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 기지가가 이제 그 반대편 프로테스탄을 탄압을 하죠. 위그노를. 그래서 이제 그 탄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테스탄트는 남프랑스 일대에서 더 확대 나가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와 2세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이었던 샤르 9세가 즉위하게 되죠. 이 샤르 9세는 또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 왕의 어머니였던 카트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속전이 돼요. 카트린은 메디친 가문의 그 여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메디친 가문과 카트린은 뭘 믿고 있죠? 그 카톨릭을 믿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뭐냐면 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양측이 이제 서로 막 싸우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바시 그 학살을 위해서 위그너 전쟁이 촉발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카톨릭 가문이었던 그 당시 이제 카톨릭 가문이었던 그 기지가하고 그다음 프로테스탄트 쪽에 이제 대변했던 가문이 이제 반개월 쪽이었던 불공 가문이거든요. 이 불공 가문에 이제 결혼을 하자. 그래서 결혼까지 잡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뭐냐면 이제 성 바르토로모 날이라고 해서 이제 카톨릭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그때 그 저쪽 카톨릭 쪽이 프로테스탄트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 바르토로모 날 대학살이나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작가의 후조는 곧바로 파탄이 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 명의 알리랑 이제 같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왕이 누구였냐? 자, 그 당시 이제 그 샤르 9세가 죽고 앙리 3세가 즉위하거든요. 앙리 3세하고 그 다음에 기주공 알리, 그 다음에 또 나바가 알리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브루고 가문의 그 수장이 나바가 알리예요. 그래서 세 명의 알린이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알린 3세하고 기주공 알린이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알린 3세와 기주공 알린이가 서로 상대방을 죽여버리죠.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남은 혈족은 뭐냐면 나바가 알리예요. 이 나바가 알리는 브루고 가문 출신인데 브루고 가문은 발라 왕조의 그 반개월 쪽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왕위 계승은 누구가 되겠어요? 나바다리아. 근데 나바다리가 왕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프랑스 전국의 90%가 카톨릭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친구는 전국의 10%도 안 돼. 근데 이제 소수 가문이 그 프랑스 왕위를 차지하려면 이게 통치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나바다리가 개종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개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즉위하게 되죠. 이 사람이 불공 왕조의 시절이었던 앙리 4세죠. 자, 앙리 4세가 이제 즉위를 하니까 일단은 이제 그 당시 그 프로테스탄트를 좀 무마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낭트 칠령이죠. 그래서 별표 2개 적었어요. 낭트 칠령. 자, 이 낭트 칠령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그 신앙의 자유를 계속 인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전쟁이 준비되고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태칠령에 대해서 카톨릭과 교황은 어떻게 반발하죠.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예. 자,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이 중단됐냐? 겉으로는 이제 큰 싸움은 없지만 소극적으로 계속 저항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위그너 전쟁은 글라스 침략으로 해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남태칠령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위그너에게 카톨릭 같은 동일한 시민주권과 지책을 항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22조에 보면 교육의 자유를 부여했죠. 자기 이제 그 위그너들이 스스로 교회를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종파로 구성된 동수법전에 의해서 형사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국교의 지원을 해서 형사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위그너 수비대의 주둔을 허용해요. 그래서 남태칠령 때 그 당시 남프랑스일 때 위그너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비대를 두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왕권의 입장으로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글라스 칠령을 해서 이거는 폐지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적 자유만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태칠령의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정확히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위그너 전쟁 때 영국하고 에스파냐가 개입을 하죠. 영국은 누굴 지원하죠? 영국은 위그너를 지원해요. 누굴 전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전제하기 위한 거고, 에스파냐는 카톨릭을 지원하죠. 네. 근데 에스파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지원해요? 카톨릭을 지원해요. 네. 여기는 뭐 국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는 없고, 얘네는 아주 신년이야. 이 카톨릭 지원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 근거 찾아봤고요. 자, 일단은 1330페이지 펴보세요. 자, 1330페이지 807번 볼까요? 807번. 자,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위그너 전쟁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적 연산 관련된 내용이 있고, 참고로 위그너들이 이제 많이 사는 남프랑스일 때는 예전에 어떤 지역이었죠? 아이리파, 이단파들이 많은 데였죠. 예. 자, 807번 한번 읽어볼까요? 16세기 중반인 프랑스어 1세 시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스부르크 왕실과의 격렬한 대립의 시기인 동시에 절대 왕정이 성립하기 시작하고 프랑스의 르네상스 문화가 꽃핀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간에 거친 합스부르크와의 대립을 카토 캄브레지 조약으로 일단락 지은 후 얼마 안 가서 프랑스는 위그너 전쟁으로 알려진 극심한 종교 전쟁을 겪게 되었다. 프랑스의 칼빈 계통의 신교도인 위그노는 중남부, 특히 알비 이단파가 강했던 남서부 지방에 많았고, 사회적으로는 상인이나 수공업자 등 신흥 계층만이 아니라 귀족 사이에도 위그노는 적지 않았다. 위그노 전쟁은 신부교도의 대립 주축이었지만 귀족 간의 세력 다툼, 귀족과 왕족과의 대립,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 등이 엉켜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영국이 위그노를 에스파냐가 카톨릭을 원조하여 국제분쟁의 양상까지 가미되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남태칠령에 대한 당대인의 반응 여기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남태칠령은 대부분의 당대인들에게보다는 다음 세대의 역사가들에게 훨씬 더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황은 그것을 가르쳐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침령이라고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고등법원은 특히 법령을 제정하는 입법상의 함축된 의미에 관심을 쏟았다. 루앙 고등법원은 1909년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그것의 의미를 표했다. 2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그 수가 감소한 많은 위그노들조차 풀이 죽어 지쳐갔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에 그 4번을 볼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194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상위 문제가 있는데, 자, 다음 프랑스에 선포된 침략의 일부다. 이 침략을 선포한 목적을 쓰고, 이 침략을 선포하고 초래된 경제적 결과를 써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보면 낭트 침략이죠. 그 목적은 미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 경제적 결과는 이게 이제 그 침략이 폐기된 것이 언제 때예요? 이거는 이제 루이 14세 때죠. 예. 그 뽕테블 침략에서 이제 폐기됐는데, 그래서 이때 경제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많은 이제 상공업자들이 신주들이 망명함으로써 프랑스의 경기에 타격을 줬다. 이들 중 만명했던 곳이 영국이라든지 그 네덜란드 이런 지역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잠깐 이제 넘어가고 뒤에 5번 문제 나중에 풀고 뒤에 8번 문제 보죠. 자, 8번 문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12개를 요구하며 독일에 전개될 사건의 종교 유형주가 있으셔. 이거는 독일 농민전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종교적 이념 두 개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극단적 복음주의라든지 만인사제주의라든지 천년왕 국사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0년 전쟁 보죠. 자, 30년 전쟁은 그 상당히 국제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미군의 전쟁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독립전쟁도 외세가 개입된 국제적인 전쟁이지만, 자, 30년대는 앞에 있는 두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개입을 했고, 상당히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7세기 때 유럽 최후의 그 마지막 종교전쟁이야. 그래서 이 종교전쟁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완전히 신앙의 자리를 인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30년 전쟁의 좀 성격을 볼게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왜 일어났냐? 이게 종교적 문제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 그 당시 황제야 중앙집권 정책에 대해서 연방제도의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 그 독일과 스페인을 장악했던 집안이 어떤 집안이죠? 합스부르크 국가죠. 근데 이 합스부르크 국가에 대해서 프랑스의 반려왕이었던 경쟁 의식, 특권 의식과 발트 연안에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했거든요. 스웨덴, 덴마크가 발트에 진출. 그래서 이 영토학적이나 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이 30년 전쟁도 넓게 보면 왕조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균형의 원칙들이 적용됐고, 그래서 이때 이제 좀 눈여볼 게 프랑스의 이제 그 태도인데, 프랑스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국교 국가죠. 근데 누구 표를 들었어요? 신교들 표를 들었죠. 그것은 자국의 이익, 세력 균형 그런 원칙에 있어서 한 거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경을 보죠. 자, 이때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난 이제 배경은 이렇게 종교적, 정치적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종교적인 측면 볼 때는 이제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 세력들이 독일 남부를 중심으로 이제 세력이 확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칼빈파들이 세력이 확대됐어요. 왜냐하면 루트파만 인정받았죠. 아우구스부르크 하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회의가 아니라 하이를 공식해요. 자, 아우구스 하이 때 남은 문제들. 왜냐면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카톨릭 제사 있죠. 그 슈마카트 전쟁 때 이제 신부들이 뺏은 그 카톨릭 제사는 그 아우구스부르크 회의 때는 그 신고들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황제가 이것을 돌려줄 거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고들이 돌려주겠어요?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한 반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까 이제 황제는 이제 불주구나 카톨릭 제후들이 뭘 만드냐면 그 동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에르공을 중심으로 하고 동맹을 결성하는데 이걸 리그라고 하죠. 리그.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또 연합을 하죠. 그래서 칼빈파였던 팔치 성제후를 중심으로 해갖고 유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니언 리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원이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1330페이지 좀 펴볼까요? 기출문법. 자, 1330페이지 중 810번 한번 읽어보세요.
독일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동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교 종교 문제는 수상 상태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말 봄에 이르러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하나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세력의 현저한 회복이요.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칼빈파의 세력 확대였다. 17세기 초에 불안을 느낀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칼빈파의 팔체성 제후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어 연합 유니언을 결성하고 1608년 다음에 가톨릭은 바이에른공을 중심으로 동맹 로가드시 비그를 결성하여 맞섰다. 이러한 새로운 신구교의 대립 속에서 30년 전쟁, 1618년에서 1648년으로 알려진 가장 대규모의 그리고 마지막이 될 종교전쟁이 발생하였다. 네.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아까 이제 말한 신성 노마 문제가 이제 국교 정책 방해, 그래서 중앙 집권 정책에 대한 제외된 반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프랑스에 있는데 특히 덴마크와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발트해 진출 문제 있죠. 예, 발트해 진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덴마크하고 이제 그 스웨덴은 신교 국가죠. 일단 신교고 또 이들끼리 또 경쟁 관계였어요. 또 누트비 신교 국가처럼 경쟁 관계였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트 부분에 회복 기지가 필요했고 그다음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발트 연안 중심으로 통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왕조적 대립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합스부르크와 발로마 왕조. 그다가 이제 프랑스가는 불교분가로 이렇게 넘어가죠. 발로마 왕조가 이제 그 관계가 불교분가니까. 그래서 왕조적인 어떤 대립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프랑스는 그 당시 그 합스부르크와를 꺾어야지만 프랑스 패권을 누릴 수 있고 또 프랑스는 위기의식이 있어. 왜냐면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스페인 있죠. 스페인이 합스부르크가, 그러니까 독일은 합스부르크가죠. 그러니까 프랑스 일종의 뭐냐? 포위하는 형태야. 그래서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연국경선을 주장해서 나일강을 기점으로 하고 자신들이 국경을 삼아야 된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독일 문제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30년 전쟁은 국제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에스파는 정통적인 카톨릭 국가였고, 그 다음에 그 같은 합성국 국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신교들은 이제 보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가 이제 신교들을 지원했고요. 자, 그러면 전쟁 시기를 이제 볼게요. 크게 전쟁 시기를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기는 이제 보헤미아 전쟁 시기예요. 보헤미아는 체코 지역이죠. 이때까지는 아직 독일 국내 문제였어. 근데 이제 2기 때는 덴마크 전쟁 시기, 3기 때 스웨덴 전쟁 시기, 만약에 프랑스가 때 프랑스 전쟁 시기, 4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헤미아 이제 전쟁을 볼게요. 보헤미아는 오늘 체코인데, 체코하면 누가 생각나죠? 후수가 생각나죠? 그래서 이 후수는 그 종교 개혁 운동을 하지만 또 후수 운동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런 민족주의, 체코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후수 운동은 본부장이자 신교적 비중이 되게 높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오스타시베에다 민족적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당시 독일 황제였던 페르난드는 이제 그 당시 30년 전쟁 때 황제였는데 주요한 건 뭐냐면 이건 황제가 되기 전이에요. 페르난드가 황제가 되기 전에 보헤미아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페르난드는 천주기 때문에 신교들 막 탄압을 해. 천주를 가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그 당시 신교도 귀족들은 이거 못 찾겠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이제 인정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팔체 선제를 뭐냐면 보헤미아 왕으로 춘례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걸 사건을 계기하고 그 당시 스페인이나 그 다음에 독일 합스부르크 국왕이 분열파가 돼요. 반란군을 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반란 귀족들이 상당히 영지를 막 몰수당하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세수왕국을 완전히 전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프로테스탄트 동맹과 카톨릭 동맹의 결성이 대립되는 측면도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국내전이야. 국내전. 네. 그래서 여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누가 개입된 거야? 덴마크나 스웨덴이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37페이지 보세요. 자, 1337페이지 834번 한번 읽어볼게요. 1619년 독일 황제가 될 페르디난드가 그보다 앞서 보헤미아 왕이 되자 그는 곧 보헤미아 신교도를 탄압하였고 보헤미아 신교도 귀족들은 이에 반발하여 페르디난드 대신 팔츠 선제후 프리디이를 보헤미아 왕으로 추대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 에스파냐는 곧 라인 강변에 팔츠로 공격하고 페르디난드는 카톨릭 동맹의 지원을 얻어 보헤미아 반란군을 격파하였다. 팔츠 선제후는 도망가고 반란군은 몰수당하였으며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세수왕국이 되었다. 네. 자, 그럼 이계를 볼게요. 이계는 덴마크 왕이 개입을 하는데, 그 당시 덴마크는 이제 뉴토파였어요. 네, 그래서 덴마크 왕이었던 크리스천 4세가 그 당시 개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덴마크 왕이면서 독일 푸슈타인 공의 또, 그러니까 독일 그 연방 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개입을 했냐? 두 가지 이유예요. 일단은 북해 항구 장악, 북해 항구, 그 발트해 항구를 장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교들이 장악한 카톨릭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개입을 했죠. 경과를 보면 그 당시 황제군들 용병들 많이 기용을 했거든요. 그때 용병대장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슈타인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발렌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발렌스타인에서 격파를 당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덴마크 왕이 패하면서 황제권이 더 강화되고 카톨릭 기색이 상승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루벤 조약을 기구해서 덴마크의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박탈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환령을 또 내리죠.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조약 위에 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 재산을 완전 해보이죠. 예전에 내렸지만 다시 공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교대 종교적 자유상실, 북독일 지역에는 유튜브가 강했는데 무역권이 상실됐다 이런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누가 개입하냐면 그 당시 이제 스웨덴 왕이 또 개입을 해. 스웨덴 왕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 루토표 신자였어.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자국의 이익 때문에 개입한 거죠. 발트해 패권을 누르고 이제 개입을 했고, 이때 이제 스웨덴이었던 왕이었던 구스타프 아돌프가 개입을 했는데, 자 이때 이 사람은 롤치엔 전투에서 승리해요. 근데 사망을 해. 전쟁은 이겼지만 사망을 했고요. 거기서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쪽이었던 발렌스타인도 이제 네르트네게 전투에는 이제 또 살해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무슨 승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또 비슷하니까 독일의 프로테스탄 제도가 파해야. 그래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누가 개입해요? 프랑스가 개입을 하죠. 프랑스가 이제 개입을 3이 넘었는데, 프랑스가 개입한 건 두 가지 이유죠. 아까 얘기했죠? 나일강 영광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스부르크의 어떤 유럽 내 패권을 견제하겠다. 그때 프랑스의 왕은 누구예요? 루이 13세죠? 루이 13세 유명한 참고가 있죠? 리슈엘이죠. 리슈엘은 자기가 추기경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편을 쓰지 않고 철저하게 누구 편을 쓴다? 신교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어느 선택한 국가적 이익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재정적 지원을 했는데 그 재정적 지원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예 군대를 파견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리슈엘가 이제 신교편에 개입하면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그 당시 프랑스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신교 제국들이 황제군을 격파하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올라왔던 지원군을 격파하고 황제군도 격파하고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게 돼요? 신교들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맺어진 조약이 베스트8년 조약이에요. 그래서 베스트8년 조약은 승자였던 그 프랑스와 그 다음 신교들이 패자였던 카톨릭 측하고 황제간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유리하겠어요? 신교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죠, 프랑스나. 예. 그런데 이제 베스트8년 조약인데
베스트파년 조약하고 30년 전쟁 결과 반감 사고나고 뭐는 꼭 외워주세요. 매주 이렇게 자기 기초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외워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별표 한 3개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베스트파년 조약을 볼게요. 베스트파년 조약은 근대 들어서 제일 규모가 큰 국제조약이고요. 프랑스와 스웨덴의 승자 입장에서 이렇게 맺어진 조약이다. 자, 프랑스와 스웨덴은 독일 지방의 일부 지역을 양도받고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 들어가는 포격권 협정이죠. 그러면 이 말은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지만 겉으로 제후지만 실제 뭐예요?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메스, 툴 및 베르댕의 영토를 확인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알자스 지역을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메스, 툴, 베르댕 지역은 예전에 이제 마드리드 조약이나 캄프레 조약을 통해서 뭐냐면 획득했던 건데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알자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알자스 지역은 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원래는 여기 독일이 있는 지역인데 이걸 이제 프랑스가 얻게 된 거죠. 그 후에 1786년에 요즘은 아니지만 뒤에 로렌이 추가 편입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알자스만 편입되고요. 나중에 로렌이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자스 로렌이 같이 편입된 게 아니라 좀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은 처음에 이제 독일이 있다가 30년 전후에 프랑스가 갔다가 다시 독일한테 누구한테 넘어가죠? 보골 전쟁. 그때 보골 전쟁 넘어갈 때 그 유명한 소설책 있죠. 마지막 수업.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수업에서 원래는 이제 불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알자스 로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70~80%가 어떤 사람들이냐? 독일이냐. 그래서 이건 좀 약간 프랑스 민족주의를 내다가 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부골전쟁 계기로 독일 넘어갔다가 1차 세계대전 계기로 다시 누구한테 넘어가죠? 프랑스로 넘어갔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패하고 비시정권 때 다시 독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프랑스죠. 지금은 거의 불호권이에요. 그 당시는. 하여튼 뭐 역사적 연고가 있는 지역이다.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트해 연안을 얻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성 포메르 지역을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브루멘 주교를 소유하게 되고, 엘베가 바자르가 하고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브렌덴부르크 선제우인데, 이 브렌덴부르크 선제우 독일 기사단에서 이제 나온 거죠. 독일 기사단이 만든 영토를 바탕으로 이제 형성된 그 제국인데, 이게 후에 이제 무슨 거로 보이게 되죠? 포인색. 그래서 동포메르 지역과 약간의 주교를 획득했다. 국가 발전 기초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있는데요.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이미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 조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누굴 전제하게 해서 인정해주고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종교적인 측면을 볼 때는 칼빈파의 종교자들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국가가 종교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를 선택을 하고 개인의 신조를 두고는 그걸 따라야 돼서.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종교예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국가적 문제가 아니야. 누구의 문제죠? 개인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종교제도가 이제 완전히 인정됐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소속해서 1624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인정했다. 1624년 반환령 이전, 아까 얘기했죠. 반환령 이전으로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구구가 강타한 구구에게 강타한 신교도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방국가의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인정해줬다. 근데 예전부터 연방국가는 이제 어느 정도 독립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이게 가지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하죠. 이건 실제로 이제 신성로마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신성로마제국은 그냥 허가에 불과한 거, 아무 실권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연방국가들이 완전히 주권국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성로마제국의 실질 붕괴를 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30년 전의 결과를 보죠. 자, 일단은 이제 결과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수국 간에 타결받고,
프랑스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랑스가 계속 패권을 잡았고 프랑스가 패권을 잡을 때 제일 절정을 이룰 때가 어디예요? 루이 14세.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이제 그 다시 합스부르크가 이제 타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럽이 또 누굴 이제 타격을 하죠? 프랑스를 견제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2차 대전기에 독일은 막대 인적 물적 손실이 이제 있게 되죠. 근데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독일의 근대적 발전과 경제가 타락되고, 그리고 신분제 국가 단계에서 이제 절대 환경 체제로 전환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 연방 제국들이 이제 신분제에 의해서 집회에서 대했던 것을 그게 아니라 신분제에 의해는 이제 거의 소진이 안 되고 절대 완전을 중심으로 이제 치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이센 흥기들 하는데 맞아야 되죠. 오스트리아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면서 후이센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그 항해군들이 대부분 용병들이야. 이 용병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잔인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는 원이 됐다. 예. 자, 그 다음에 독일에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주권 개념, 평등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근대의 외교 관계가 성립돼요. 그래서 이제 주권에서 행사와 그 다음에 외교관 같은 동등한 국제 관계가 수립됐다. 특히 연방 국가들이 약간 동맹 체계과 획득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년 전쟁 기간 동안 아까 말했죠 용병들이 막 휘주고 다녔죠.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전쟁 중이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법이 있다. 그래서 뭐가 나왔죠? 국제법이다. 그래서 그롤티우스가 국제법을 이제 완성시킨 것도 이 30년 전쟁을 복도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국제법을 만들었다고 이제 하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낳게 됐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341페이지 지금 812번을 보죠. 자, 812번, 813번, 814번은 이제 그 30년 전쟁의 결과와 그 관련된 내용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스위스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로부터, 네덜란드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로부터 각각 독립된 자유국가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 합스부르크 왕실의 사도는 16세기 이래 프랑스는 가장 중요한 교회 정책이었고 리슐리에 또한 이를 탑승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독일의 신교 세력과 스웨덴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황제 세력이 꺾이지 않은 채 스웨덴이 고립하고 회색이 짙은 것을 보자 리슐리에는 직접 개입하기로 하였다. 종교적 결정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독일 제국을 구성하고 있던 연방 국가의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30년 전쟁 이전에도 연방 국가는 주권 국가나 다름없었으며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그들은 서로 또는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권리를 얻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독일 국민의 신성로마 제국은 실질적으로 붕괴하고 그 이름과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예. 그래서 동맹 체결권을 공식 인정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95페이지 6번하고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독일 30년 전쟁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에 대해서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아우크스부르크 하야흐 원칙이 제한인데요. 칼빈파가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칼빈파 인정받았죠. 종교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독일의 각 연방의 완전 주권 인정되면서 포인센 지위가 항상됐다. 맞죠? 이때 완전 주권 뭘까요?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이제 말을 한 거고, 포인센 지위가 이제 확대된 것은 브랜덴베르크 선제국, 그러니까 포인센이죠. 동포메드 지역과 약간의 주교구를 획득하면서 이제 포인센 위치가 올라갔고, 거기다 이제 상대적으로 오스트리아가 이제 합수국과 타격받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여기에서 프랑스 알사스 로렌 지역이 아이들 장안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다. 유닛 다 맞는데 뭐 때문에 이제 틀린 거죠? 로렌이죠. 이게 맞은 것 같은데 틀려. 알사스는 이제 얻었는데 로렌은 좀 뒤에 1770년에 얻은 거야. 추가 조약을 가져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풀리고, 그 다음에 전쟁 카톨릭교를 후원했던 스웨덴은 포메니아 지방을 얻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틀린 경우에는 카톨릭 교도를 후원한 게 아니죠. 신교를 후원한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자,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체결된 조약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딱 읽어보니까, 니스하고 뭐 유니언 이런 거 쭉 나온 거 보니까, 보겠어요, 이거. 보헤미아 분쟁 나오고, 30년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이 맺은가, 베스트 8년 조약인데, 자, 에스파란스에게 악화됐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됐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세력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된 거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연방국가 주거가 독일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칼빈파도 루트파 같은 종교의 자격을 받았다.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 이제 뽑았고, 자, 이제 넘어가고, 자, 지리산의 발견을 보죠. 지리산의 발견. 자, 지리산 발견은 이제, 최근에 거의 안 나왔는데, 나왔고 예전에 나왔던 거는 지금 결과 부분에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리산 발견 결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를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볼게요. 대관 차원에서. 교과서 153페이지 보세요. 자, 좀 길지만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읽어보는 게 좀 약간 길거든요. 154페이지만 읽어볼게요. 예. 항로를 찾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라. 중세 유럽은 서서히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대외적으로 시야를 확대해 나갔다.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향신료를 비롯한 동방의 물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교육권을 장악하자 유럽에 있는 동방물산의 원산지로 직접 진출하여 이익을 확보하려는 염원을 갖게 되었다. 신항로의 개척은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선도하였다. 두 나라는 유럽의 변방에 위치하여 지중해 무역의 이익에 소외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 항로 찾기를 더욱 고대하였다. 또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모슬렘 세력을 몰아내는 재정복 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는데 전세대 기독교 왕국을 찾아 기독교를 확대하려는 종교적 열망도 유럽의 팽창에 이바지하였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이런 정세에서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신항로 개척을 선도한 것은 포르투갈의 왕자 항해왕 엘리케였다. 엘리케가 조직한 탐험대는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마침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에 도착하였다. 이후 바스코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한 항로를 개척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포르투갈은 인도의 고아와 동남아시아의 몰라카에 거점을 마련하고 동방과의 향신료 무역을 선점할 수 있었다. 포르투갈의 탐험대가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동안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를 찾아 나섰다. 콜럼버스의 항대는 석 달간의 항해 끝에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다. 마젤란은 대서양을 건너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해하였고 마침내 마젤란 항대는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 비록 마젤란은 항해 도중 사망하였지만 그의 항해로 인해 세계가 드물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고 유럽인의 신항로 개척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해양 진출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로써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유럽 열강의 침략을 받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예. 자, 그러면 신항로 개척을 이제 볼게요. 자, 신항로 개척의 이제 동기를 이제 보면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동방상의 욕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향신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신료는 이제 후추나 뭐 계피 같은 그런데 이제 인도나 실론, 동남아시아의 이제 몰라카지도 이런 데서 많이 생산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로 중동을 거쳐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뛰게 되죠. 직접 구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느끼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동방에 대한 관심,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그 십자군전도 있지만 대표적인 책이 동방경로. 동방경로에서 너무 이제 뭐냐면 일본이나 중국을 좀 가장되게 설 수도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섬인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금과 은이 가득 찼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갈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양항해가 가능한 조건들이 등장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좀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됐다. 나침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위.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해적들이 많았어요. 해적들. 그래서 해적들을 이제 격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무기를 싣고, 선박을 이제, 뭐냐면, 대포에 장착해갖고 이제 이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적 이용은 아니라 해적 격퇴라고 썼어요. 해적 격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선이 발달되는데 카라반선이라는 게 있어요. 카라반선. 그래서 앞에 이제 갈래선이라는 게 있죠. 갈래선. 이 갈래선보다도 규모가 좀 더 커. 그 다음에 돛대도 예를 들면 사각형 돛대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좀 갈래선보다도 더 뭐냐면 크고 돛대가 더 큰 이런 갈래선 카라반선이 이제 그 원양항에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리학과 천문학 발달을 보면 토스카의 지구 구형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 구형선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사람들은 쭉 가다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서쪽이나 동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건데 지구 구형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누구야 콜럼버스가 이 지구 구형선이 있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다 서쪽으로 가면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인도 간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계산을 잘못했어. 6분의 1로 계산한 거죠. 대서양 정도 생각했는데 대서양 건너서 뭐가 있는 거야? 태평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거 포기했겠죠. 근데 착각 때문에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섬이 발견된 거야. 이거 인도다. 인디언이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좀 무마시키려고 그 당시 이제 발견한 그 제도들을 이제 뭐라고 해요?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디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도를 뭐라고 해요? 동인도라고 하죠. 서인도, 동인도. 그래서 서인도에서는 주로 아메리카와 관련된 회사들이고, 동인도에서는 뭐예요?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의 회사들이죠. 자, 일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육분이 뭐 천체 관측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노마이오스의 지리학.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 포토노마이오스 지리학은 이제 그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 때 있었던 건데, 이 그 천문학 개론을 포토노마이오스의 천문학 개론을 이제 아랍인들이 받아들여갖고 있다가 다시 유럽으로 재수출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통화국가들,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런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좀 약간 지중해 무역에서 뭐야 좀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제조국 운동을 통해서 왕권은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시민지를 좀 개척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 다음에 종교적 정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슬람과 투제국들의 통일왕국을 건설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줬고, 특히 그 이슬람 세력들을 완전히 쳐부시려면 뭔가 그 유럽의 밖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유럽인들이 뭘 믿고 있었냐면 플레스트 존이라는 왕국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레스트 존이라는 왕국이 어떤 아프리카 어떤 지점에 있어갖고 기독교 왕국이 이들과 공수동맹을 맺으면 그 당시 그 유럽 아랍인들을 쳐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플레스트 존과 관련돼서 금성교과서에서 찾아볼게요. 금성교과서 185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그 플레스트 존은 185페이지에 보면 그 옆에 동방경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스트 존 전설이 있는데 가와 나를 한번 가까이 읽어볼까요? 동방동문록이고요. 네. 동방동문록 1492년 콜럼버스는 중국의 칸에게 보내는 스판의 이사벨레 왕의 국서와 동방동문록을 수지하고 서방혁명의 개척에 나섰다. 그가 가지고 왔던 동방동문록에는 자신이 직접 써놓은 많은 메모가 있는데 칸의 수도 대도를 가리키는 서양어,
캄베르에는 손가락으로 주의 표시를 하고 넘쳐나는 많은 물건이라고 적혀있다. 동방성물에 대한 요구가 그를 바다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프레스토존의 전설. 중세 유럽 세계에서는 동방에 프레스토존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크리스트교 왕국이 실제한다는 전설이 유포되어 있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몽골 등 여러 지역의 왕들이 후보로 등장하였지만 15세기에 접어들어 에티오피아 왕국의 군주를 프레스토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프레스토존과 연합하여 이슬람 세력을 동서에서 공격하자는 구상은 향신료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포르투갈인의 동방 진출의 원동력이 되었다. 바스코 다 가마의 항해 일지에도 프레스토존에 대한 기술이 곳곳에 보인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포르투갈이 에스파냐에 앞선 이유를 이제 보면,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왜 다른 서유 국가보다 더 지리산유가 이번에 앞섰냐. 자, 일단은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항공모를 독점하니까 지중해 무역에 소외됐다는 거. 그래서 대서양 항로를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점령하고 오스만 투르크의 동방 무역을 찾아낸 데서 한신을 가지고 썼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관련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꼭 뭐냐면 콘스탄티노플가 일단 그 당시에는 동방 무역의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거. 왜냐면 동방 무역의 중심지는 이탈리아로 옮겨갔죠. 이탈리아 도시로. 그 다음에 투르크가 점령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가격이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인가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이유로 이제 대서양 연안에 위치돼 있고, 지리상에 이제 뭐, 무역이 소개됐다는 거, 그것도 뭐, 3분하고 비슷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국가를 기반한 정치적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인도항해 발견 과정을 보면, 먼저 이제 그 포르투갈을 볼게요. 자, 포르투갈하고 이제 그 에스파냐가 좀 약간 지리상에 발견되는 방향이 다른데, 포르투갈은 아시아 쪽으로 가는 동쪽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대서양으로 돌아가고 가는 인도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죠. 결국에는 뭐예요? 인도야, 인도. 근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서쪽으로 가는 거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도 항로를 발견 보면, 거기에 이제 먼저 그 엔리케라는 사람이 있어. 그 엔리케가 이제 그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항해 기술과 탐사에 대한 지식을 추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는 곳은 금이나 노예무역 이런 것들 이제 목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토로 디아스는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남아프리카에 뭘 발견했죠? 심항공을 발견했죠. 예, 그리고 심항공을 발견해서 아프리카 동아까지 이제 진출했죠. 그러니까 서양 쪽이 아니라 심항공으로 해서 저쪽 그 인도양 무역 쪽에 있는 동아까지 진출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연안과 인도양을 거쳐서 결국엔 어디로 향하죠? 인도로 향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항신용 무역을 이제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결국에는 그 인도 항로가 이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을 제치고 해상권을 장악해. 물론 국가의 해상권 장악은 아니고 그게 뭐냐면 전진적으로 이제 장악을 했겠죠.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거 보면 이때 이제 인도양 쪽으로 이제 항로가 발견되는 거는 이건 유럽인들의 입장이야. 이미 이거는 예전부터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뭐냐면 그 지역, 인도양 무역권을 장악을 했었고, 이미 얘네들이 아프리카 동아까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뒤늦게 누가 참여한 거죠? 포르투갈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스코 다가마 이후에 이제 그 인도의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은 아부 카르카라는 그 사람들, 아부 카르카 같은 사람들이 그 무역 거점을 마련해요. 그래갖고 이제 후모조나 고아 같은 곳들인데 이 사람은 좀 뭐든 잘 쓰는 게 뭐냐면 내일까지 안 들어가. 어디까지만 들어가죠? 해안에 거점만 딱 마련해놓고 거기에서만 장악을 해요. 마카오처럼. 뭐냐면 어차피 얘네들 목적은 식민지를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식민지 한두 군데 거점을 만들어서 모아서 돼 있는 거예요. 항로를 얻고 무역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당시 무굴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과 싸우지 않고 적당히 산업적 거점을 마련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포르투갈이 그 당시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을 장악했던 어떤 발판을 마련했고, 포르투갈 더 나아가서 이제 마카오를 조차하고요.
그 다음에 몰라카제도까지 넘어가죠. 몰라카제도는 뭘로 유명하죠? 향신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일본에 뭐 조충도 전달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나아지면 브라질이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를 보죠. 에스파니아는 동쪽 관계가 어쩌고 한다고 했죠? 서쪽 간다고 했죠? 예, 서쪽 계속 가.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의 의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신대륙인지 몰랐어요. 신대륙을 알게 된 건 뭐예요? 아메리코 헤스피치가 알게 됐는데 이거는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다. 그래갖고 지금 그 신대륙은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젤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젤란은 세계 일주라고 해요. 최초 세계 일주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뭐야? 경험을 통해 검증을 한대.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필리핀에 갔다가 필리핀은 이제 그 원주민과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죽고 그 부하들만 간신히 이제 돌아가지만 이때부터 필리핀은 누구 영토가 되나? 스페인 영토가 돼요. 필리핀이라는 말 자체가 필리핀 2세의 명칭을 땄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그다음 영국과 프랑스죠. 영국과 프랑스는 뒤늦게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와 캐나다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허스스만을 탐험하고 캐나다의 허스스만 있죠. 그다음 드레이크 아시죠? 드레이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스페인 성곽을 약탈하고 이런 것도 있고, 코코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탐험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캐나다의 지역인 세인트 로렌스 지역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 캐나다예요. 노바스코시아를 시민지역 퀘벡을 개척하죠. 이거 좀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 누이질란을 개척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캐나다라는 지역은 나중에 10년 전에 끝난다 누구한테 넘어가요? 영국한테 넘어가잖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캐나다는 지금 영어권하고 분어권을 같이 내. 퀘벡 지역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분어를 같이 쓰죠. 네. 그 다음에 뉴이질랜드는 어떤 날 지금의 뉴이질랜드 주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커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중부 지역이 거의 뉴이질랜드. 그래서 나폴레옹 1세가 미국 그 제퍼슨한테 이거를 뉴이질랜드 팔아가지고 영국 정부의 항선을 만들려고 팔아버린 거야. 아주 싼값으로. 그 당시 그 팔려고 프랑스 갖고 있었으면 대박 터트린 거죠. 예. 그래서 싼 값으로 미국이 이제 사들였고, 근데 실제 프랑스 입장 볼 때는 이게 또 거기 통치하기 쉽다. 왜냐면 중간에 대서양 건너가고 미국 있고 그 중부 지역의 루이지아나 땅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통치를 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갖다 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활동을 이제 볼게요. 자, 아까 포르투갈은 이제 그 15세기 때 신앙교를 개척하고 동방부의 실권을 장악하죠. 16세기 정도에. 그래갖고 이제 16세기 때 이제 동방부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나라가 두 개가 있죠. 누가 있죠? 스페인하고 에스파냐. 특히 이제 에스파냐, 스페인도 먹잖아요. 합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파냐 무슨 명칭이 얻게 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 가든 해가 떠 있는 거야.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또 누가 얻게 되죠? 영국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이제 포르투갈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시민주의 관사죠. 초창기 때. 그래서 주로 남미 대륙에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가 초창기 때, 16세기 때는 서로 경쟁 관계였어. 그래갖고 이제 서로 싸우니까 교황이 좀 안타까운 거야. 왜냐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어떤 나라예요? 천주교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싸우니까 서로 이제 싸우지 말자고 중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황 알렉산더 2세의 중재로 토르데시라스 조약을 맺게 되죠. 토르데시라스 조약은 이제 내용이 뭐냐? 자, 거기에 이제 보면 포르투갈은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 강의 세계를 진출을 허용하고 브라질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브라질을 제외한 신대륙을 그래서 이제 선을 나눠줬어. 그래갖고 이제 그 선이 이제 어디냐면 베르데 제도의 서방 약 500km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서쪽은 에스파냐, 그 다음에 동쪽은 포르투갈인데 그 선 기준 아래 브라질이 어디로 포르투갈 넘어간 거야. 그래서 남미 시민이 거의 대부분 에스파냐죠. 근데 브라질만 뭐가 된 거죠? 포르투갈이 된 거죠.
그래서 소문 나가게 해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되게 포르투갈은 교육을 중심했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식민지를 지배하고 중시했다. 그래서 16세기 때는 나란히 이렇게 이제 뭐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각각 영역을 나눠가면서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서라고사 조약 같은 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몰라카 제도가 있어요. 몰라카 제도는 상당히 경제적 이익이 있죠. 어떤 제도가 되죠? 평온 집산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싸우게 되는 이제 포르투갈이 몰라카에 매도를 해갖고 이제 결국에는 동반도 17조선 경계해갖고 또 설정했는데 하여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싸움에서 토르데실라스 조약과 서라고사 조약을 맺었다.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조약 명칭 정도는. 자, 근데 이 포르투갈은 스페인은 16세기 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수족을 다녔는데 일단은 유럽을 주도했으나 유럽을 패권했는 미약한 국내 산업 기반.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제국의 약탈일 경우 때 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잘 나갔어. 그래서 산업이나 금융업도 발전되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아흐람 칠령으로 해서 계기로 해갖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탄압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가요? 서쪽 네덜란드를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국내 기반은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없는 거야. 금융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폭삭 망하는 거지. 그래서 스페인은 처음에 금융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저리로 이제 사업 자금을 돌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직접 갚아주니까 얘네 돈줄을 이제 놓치게 된 거죠. 결국에 30-40% 고리를 이제 자금을 빌리다 보니까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들어온 금강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쓰지 않고 다 어떻게 외부로 방출돼서 나가. 이런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식민지제국에서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뺏었어 그냥 거의 약하냐. 근데 나중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이제 무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둘을 가져가려면 저건 뭐야? 하나는 줘야 돼. 그래야지 약할 대상이 어떻게 해요? 착취 대상이. 그래서 살아남잖아. 좀 무역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의 지배권은 포기에 누구 넘어가죠?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17세기 동방의 네덜란드로 넘어가는데 네덜란드는 17세기 초중반 때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는 17세기 후반 때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식민활동의 주도권이 16세기 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다음 17세기 초중반 때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17세기 후반 때는 영국과 프랑스. 결국엔 누가 더 주도권을 영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천재교육 189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포르투갈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포르투갈은 이제 대항해 시대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서부와 동해안의 거점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서남부에는 캘리커나 코치, 고아 이런 것들을 확보하죠. 근데 주요한 캘리커라는 지역인데 캘리커는 원래 캘커타가 아니에요. 캘커타는 저쪽 뭐냐면 인도 동부연안에 있는 지역이죠. 동부연안. 캘리커는 저 인도양 쪽에 있는 도시야. 남인도 지역에. 그래서 명칭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포르투갈은 식민활동보다는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죠? 예, 통상. 그래서 이제 아부 케르케 같은 사람 무역 거점 갖고 인도에요.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인도의 고아, 서아시아 호르모죠. 동남아시아 물라카에 있는 3대 거점을 통해 해당 구역을 장악했고, 또 중국까지 진출하죠. 그래서 중국과 밀무역을 하면서 마카오를 조차했다. 마카오는 이제 조차라는 건 뭐냐면 타고부터 유상이나 무상이나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빌리는 거야. 근데 후에 이제 중국이 아편 전쟁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차를 만들었잖아. 이런 조차하고 달라요. 명나라 때 조차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차란 말이 아니라 그냥 거주지였어. 그래서 그 지방 관리에게 좀 뇌물을 주고 잠깐 있겠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늘 앉게 된 거야. 이 마카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명청 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한간들에게 뇌물을 줘요, 중앙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좀 살게 해줄 테니까 그럼 눈 좀 감아달라.
그러니까 이게 100년, 200년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해가지고 넘어가서 자기 땅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김보진 넘어갔죠, 마카오가. 마카오 생각하면 뭐가 되나요? 도박. 그래서 지금 얘 포르투갈 영토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카오가 이제 그 포르투갈 그 양식 서양 건물 예전에 건축 양식들이 건축물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카오는 이제 동아시아 무역 거점이고 카톨릭국의 전신 기지를 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 포교를 같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활동도 같이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은 그 다음에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을 서로 연결하는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그 중심지에는 그 당시에 어디가 있었다? 향신도가 있었거든요. 향신도. 그래서 그 향신도 무역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자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고 요걸 얘기했죠. 여기 요 정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89페이지 포르투갈 진출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포르투갈은 유럽을 소위 대항해 시대로 이끌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부와 동부 해안의 거점을 확보하고 인도 서남부 해안의 캘리퍼, 코칭코와 문을 점유하여 무역 기지로 삼았다. 이어서 동서 바닷길의 중심지인 물라카 해협을 장악하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였다. 포르투갈은 인도의 고아, 서아시아의 호르무즈, 동남아시아의 물라카를 3대 거점으로 삼아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포르투갈은 동아시아로도 진출하였다. 당시 명은 대외 무역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중국산 물품을 밀무역하였다. 일본과도 교역을 시작하였으며 1557년에는 마카오를 조차하였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동아시아 무역 거점이자 가톨릭 포교의 전진 기지였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의 동아시아 포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포르투갈은 인도, 동남아시아의 청신유와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 아프리카의 금, 상아, 노예 등을 구입하여 유럽, 일본 등 여러 다른 지역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90페이지 보세요. 190페이지는 이제 뭐냐면, 그 유럽의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스페인과 관련된 내용이요. 스페인이 그 당시 이제 그 남미 지역을 정복해서 플란테이션 농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종과 혼혈이 일어났다 등등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그 남미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아메리카 플란테이션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깊게 알아보다. 100파운드가 넘는 무거운 짐을 그 밑에 있다는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정복한 이후 유럽에서 설탕의 수요가 증가하자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아메리카에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었다. 사탕수수는 설탕으로 가공되어 유럽에 수출되었는데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이 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토르데시아스 조약 1494년에 따라 브라질을 지배하게 된 포르투갈도 플랜테이션 경영을 위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원주민에 대한 강제 동원과 유럽에서 건너온 질병 등으로 원주민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와 같은 양심적인 선진자들은 원주민들의 참담한 처지를 알리고 이러한 학대를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노동력을 들여오자 하는 제안을 하였는데 나중에 그는 이를 크게 후회하였다. 그것이 오히려 더욱 가혹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주민을 했는데 원주민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도입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거요. 플랜테이션 농업은 그 위에 설정돼 있죠. 유럽인들의 자본과 원주민들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되는 형태로 현작물을 재배하는 상품성 재물, 사탕수수, 커피, 담배, 천연공차. 그래서 에스파냐, 포르투갈, 나중에 네덜란드 주에서 그런 그 농장 경영 방식 플랜테이션이다. 그냥 뒤에 넘어가서요. 192페이지 좀 보세요. 자, 192페이지에 보면 유럽인이 동남아시아를 이제 지배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회사들이 동인도 회사죠. 이 동인도 회사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그 국가에서 보호받은 특허권 행사. 그래서 그 지역의 동인도 지역, 그러니까 인도나 동남아시아 중국에
무역권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유럽인들이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 많이 진출하는데 그때 선두주자가 됐던 나라가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 그 동남아시아 어디를 점령했냐면 물라카 왕국. 이 물라카 왕국 오늘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라카이어 아시죠? 물라카이어하고 말레이시아 반도 밑에 조금 헤엄이 있잖아. 싱가포르 그 밑에 쪽.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지야. 거기에는 바닷길의 요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물라카 왕국을 그 당시 포르투갈에 정복을 해가지고 향신료 무역을 독점을 했어요. 근데 이 물라카 왕국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물라카 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후에 이제 네덜란드가 또 뺐고, 그러다가 1840년 또 뭐야? 영국이 있는 그래서 결국에 이 말레이 반도는 누구의 식민지로 전락된 거죠?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된 거죠. 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 앞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동서해안 교류의 요즘 물라카 한번 읽어볼게요. 물라카이어가 인도양과 남북세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해상 교역로였다. 14세기에는 물라카 왕국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물라카 왕국은 정화의 원정을 계기로 명과 조공 무역을 시작하였고 명의 제휴교역을 제한하자 이슬람교를 개종하여 이슬람 세계와의 교역을 확대하였다. 물라카 왕국은 중국의 차, 이단, 도자기,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등을 중개무역하면서 16세기 초까지 번영하였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장악하려는 유럽 국가들은 이곳을 탐냈다. 포르투갈은 1511년 물라카 왕국을 멸망시키고 요새를 건설하여 향후 100여 년 동안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였다. 1641년에는 네덜란드가 빼앗았고 1842년에는 영국이 점령하였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각국의 식민지 경영 부분을 이제 보는데 아까 이제 에스파니아는 그 필리핀 집중에는 약탈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남미 지역이나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중심 지역은 동인도회사예요. 동인도회사의 설명은 아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이제 192페이지 잠깐 보세요. 선택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동인도회사에 대한 내용이 있죠. 동양과 무역과 동양에서의 무역과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서구세력들이 세운 회사인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에 성립되고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네시아와 인도 경영을 큰 이루었다. 프랑스 동인도회사는 영국 경제에 밀려서 손을 댔죠. 네. 그래서 이 동인도회사는 특허회사다. 그래서 사업자본과 정치권이 유착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왕국도 한번 얘기할 텐데 정치 자금을 받고 뭘 주는 거죠? 특허권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이 동인도회사는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산업자본까지 성장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 이 동인도회사가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을 가난한다면 저쪽 그 아메리카 쪽으로 가난한 회사는 무슨 회사죠? 서인도회사. 그래서 각국이 좀 서인도회사를 좀 만들어서 운영이 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같은 게 동인도회사도 유명했고 회사죠 이거. 좀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바타비아는 오늘날 어디예요? 바타비아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죠. 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인도네시아 영국세를 축출한 다음에 아메리카 무역 독점을 했고 구상무역을 했는 거예요. 이 구상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물물 교환해갖고 구상무역을. 그러니까 종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약탈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데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물론 이제 네덜란드가 좀 우위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로 선물을 주고받는 단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프렌치처럼 농업을 했다. 그래서 그 외국 자본과 기술, 원주민 노동력이 돼서 상품작물을 재배하는데 주로 이제 뭐 사탕수수나 그다음 고무나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죠. 결국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지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때 누가 오죠? 일본이 점령했다가 나중에는 뭐야? 그냥 독립을 시켜버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게 독립돼서 성립되고 인도 중심 무역이구나. 그 다음에 버지니아는 뭘로 유명하죠? 그 엘리자스 여왕이 천연으로 있으니까 엘리자스 여왕한테 바친 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버지니아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거기 인도 중심 무역 버지니아 시드니에서 중국이네요. 중국이네요. 그 다음 프랑스는 퀸베
플래시, 그다음 미시미시, 그다음 인도 소금시 추했지만 결국 영국한테 밀렸다는 거 플래시 전투에 했죠. 자, 그러면 식민지 젠틀의 속도가 뭐냐? 일단 왕조적 이해관계가 적용됐고 세력균형의 유지가 목적이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소싸움. 나중에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소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이 뭐냐면 제2차 백년 전쟁이죠. 100년 됐어 또. 그래서 그 유럽에서 왕조전쟁 같이 할 때마다 영국과 프랑스가 뭐야? 같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4번에 걸쳐서 이제 식민지 전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엔 승자는 누구죠? 영국이죠. 예,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식민지 발견의 결과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 별표 3개 주면 돼요. 주는 여기에 나와. 예. 자, 그래서 요거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